5G, Fifth Generation의 약어로서 무선통신 기술의 5번째 세대로 기존 세대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혁신적인 기술들을 이용해 새로운 통신의 장을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붙은 말입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이미 익숙하리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국내 이동통신 기업들에서도 몇몇 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 5세대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IT 강국이라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4월 3일 5G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상용화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상용화된 대역은 sub-6GHz, 6GHz 이하의 대역입니다. 대역이라 함은 무선통신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이전 과학퀴 전파 영상을 통해 무선통신이 이루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극히 단순하고도 기초적인 지식이고 사실 오늘날의 무선통신은 훨씬 정교하고도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정보를 송수신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과 그 대역을 얼만큼의 묶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역 폭입니다. 왜 주파수와 주파수 대역이라는 용어가 무선통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은 기본적으로 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입니다. 전자기파는 19세기 맥스웰에 의해 예견되어 헤르츠를 통해 검증된 물리적 현상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기와 자기의 에너지 출렁임이 마치 물속에 돌을 던지면 물결파가 퍼져나가듯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수면에 돌을 던지면 물결파를 만들 수 있듯 맥스웰의 이론을 이용하면 우리는 공학적으로 전자기파들 중 진동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기파들을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성통신에 주로 쓰이는 전자기파를 우리는 종종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말이죠. 심지어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전자기파를 만들면서 다니곤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말이에요. 이렇듯 전자기파는 파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3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로 파장과 진동수, 그리고 진폭입니다. 이 개념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파장은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도달하는 거리를 의미하며 진동수는 1초 동안 파동이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진폭은 이 파동이 실어 나르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죠. 파동이란 본래 매질이라는 것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의 형태를 의미하지만 이 전자기파라는 녀석은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정보를 빛의 속도로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어서 영화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 시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생을 누른 순간 영화의 모든 정보가 빛의 속도로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담긴 디지털 정보, 0과 1의 정보 하나가 단말기에 도달하는 것은 빛의 속도일 수 있으나 이것들이 순서대로 들어와 다시 정보로 해석, 처리되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만큼의 넓은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한꺼번에 받는 정보의 양이 얼마인지도 이 문제의 관건이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파수 대역과 대역 폭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 2가지의 개념을 핵심만 뽑아 쉽게 비유하자면 주파수 대역은 내가 하고 많은 전자기파들 중 어느 전자기파에 정보를 태워보낼 것인가, 즉 정보를 실어나르는 길을 의미한다면 대역폭이란 이 길에 얼만큼 전자기파 정보를 우겨 넣을 수 있는지, 즉 길의 폭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사실상 많은 오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 이 부분만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비유로 유추해 볼 때 무선통신의 정보 전달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 둘 중 어디를 건드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대역폭을 넓히면 됩니다. 사실 주파수 대역은 속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주파수 대역이 높을수록 대역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파수 대역은 국제 규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너무 중구난방하게 주파수 대역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규제, 배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격입니다. 비행기의 항로가 국제적인 합의로 정해지듯 무선통신의 길도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영상 초반에 sub-6GHz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는 이것이 통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기업들도 대부분 sub-6GHz 중에서도 3.5GHz에 해당하는 이 길을 이용하기 위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 할당된 대역폭은 100MHz. 이 대역폭도 기존의 2, 3, 4세대가 활용하던 대역폭에 비하면 명확하게 넓기 때문에 전 세대 대비 빠른 속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28GHz라는 무지막지한 주파수의 대역, 즉 정보 전달의 길 또한 함께 획득했는데 이 대역의 대역폭은 무려 800MHz, 무려 8배 정도 넓고 큰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괴물 같은 길을 할당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 대역을 파장이 밀리미터 수준으로 형성되는 전자기파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밀리미터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좋은 주파수 대역, 밀리미터파를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대역이 가지고 있는 파동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약점 때문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이 약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긱불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긱불 스튜디오에서 오늘은 이 실험을 긱불의 멤버들과 함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수조가 있고 수조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수조의 가장자리에는 평행한 물결파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물결파를 만들어 볼까요? 물결파가 앞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제 이 수조 중간에 슬릿을 두어 물결파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준비하고 물결파를 발생시키면 물결파는 슬릿의 구멍을 기준으로 하여 마치 부채꼴의 형태로 홀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파동의 회절 또는 애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절 현상은 파동이라면 모두 다 가지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재미있는 것은 파동의 진동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파동이 빠르게 진동할수록 이 회절 현상은 감소하게 됩니다. 보이는 실험에서처럼 확연하게 파동의 회절 정도가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sub-6GHz의 전자기파보다 약 3.5배 정도 빠르게 진동하는 밀리미터파는 회절이 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절이 덜 일어난다는 것은 곧 전파 자체가 장애물에 쉽게 가로막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단점을 지니고 있는 밀리미터파를 과연 통신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불가능했다면 아예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겠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기술들이 근 몇 년 사이에 개발되어 상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빔포밍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안테나를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말이죠. 이것은 단말의 위치를 찾아내 그 단말에 집중적으로 밀리미터파를 송신해 전송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빔포밍을 이끌어내기 위한 안테나 모듈을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만드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밀리미터파망 구축과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밀리미터파 지원 안테나 모듈이 들어간 스마트폰만 있다면 이제 초당 수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속도를 지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존에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쉽게 적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용 사례들을 5G 밀리미터파의 획기적인 속도가 실현해줄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진척이 다소 미미했던 AR 기술, 훨씬 더 몰입감 넘치는 그래픽을 구현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해 용량 문제도 해결되어 지금보다 대중화되고 적용 분야도 다양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파로 북적이는 곳에서도 4K 화질의 영상을 막힘없이 스트리밍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용량 문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VR 컨텐츠의 대중화, 멀티플레이어 게이밍, 팀 전체가 대용량의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편집하는 원격 근무 등 여러 측면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밀리미터파 기술의 가능성인 것이지요. 저와 같은 창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새로운 통신 규격인 밀리미터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밀리미터파가 우리 일상에 가져올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통신사 버라이즌을 통해 밀리미터파 스마트폰을 상용화했으며 일본 또한 올해 상반기에 밀리미터파 상용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있었던 슈퍼볼 행사에서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은 밀리미터파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사용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슈퍼볼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경기장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AR 기술로 화장실이 어디인지, 매점이 어디이며 음식 주문에 얼마나 걸리는지,
주차장은 어디이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경기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비추면 선수들에 대한 정보 및 경기 내용은 물론이고 즉각적인 경기 리플레이나 다양한 각도에서의 경기 내용 재생 및 원하는 앵글에서의 뷰를 줌인, 줌아웃하는 등의 경험이 실시간으로 가능함을 확인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 이 밀리미터파 대역에 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가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전 세계적으로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밀리미터파를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같은 스마트폰 기종이지만 한국에서는 제한적인 5G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만큼 이 5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보다 개선되고 나은 무선통신 라이프를 위해서라도 국내 이동통신 기업들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꽉 찬 5G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투자와 그를 위한 방안을 이끌어내 주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과학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 속 크레딧에 등재되며 그 외 소소한 서비스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너무 과학 지식으로 부담스럽게 꽉 차 있거나 좀 재미가 없으셨다면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긱불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실험을 준비했으니 가서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